네, 안녕하세요. 하승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화요일 뉴스 신세계. 오늘도 권순욱 대표를 대신해서 제가 진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회식 이후로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구호 중에 하나는 평화올림픽이라는 말이었죠. 이 구호를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참 좋은 구호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의미도 아주 분명하고요. 또 현재적인 상황에도 잘 맞고, 또 평화라고 하는 라임도 잘 살아 있었다. 그래서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호 이상으로 실질적으로 평화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올림픽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약간 회의적인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너무 엄중하고 이것을 올림픽이라고 하는 계기로 반전시키기가 참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개막되고 난 이후 며칠간의 상황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실질적으로 한반도를 위시한 세계 전체의 평화의 기운이 오도록 평창올림픽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전 정말 이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 이전까지 온갖 험한 말들을 다 쏟아내고 핵실험, 6차에 걸쳐서 핵실험을 해대던 북한이 대화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 전까지도 온갖 험한 말들을 갖다 서로 주고받고 평창올림픽에 와서는 온갖 외교적 전례까지 다 범하던 미국 펜스 부통령마저 결국 미국으로 돌아갈 때에는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미 간 대화의 문도 열어놓았습니다. 아베 수상은 한국에 오기 전부터 오기 싫다는 티를 팍팍 내다가 와서는 이런저런 뻘소리만 하고 면박, 구박만 당하다가 결국 문 대통령에게 혼이 나고 욕만 먹고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욕먹은 데에 대해서 세계인들은 그렇게 동정해주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평화의 편과 평화를 반대하는 편들을 나누고 그 평화의 편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이루어서 세계 전체에 대해서 진짜 정말 평화를 향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더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현실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진짜 현실인가 싶은 마음도 듭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말 어제 팟캐스트 제목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정말 외교의 천재이다 싶고요. 북핵 문제의 핸들을 잡을 인물로는 문재인 대통령 이상의 인물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김정은과 아베와 트럼프가 서로 자기 말만을 내세우면서 온갖 거친 언사들을 내뱉던 그런 동북아였습니다. 여기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인물이 우뚝 서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놀랍습니다. 2월 13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과 회담을 나누셨죠. 이렇게 이제 회담을 나누고 난 다음에 이야기들이 잘 안 전해졌었는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평창 이후의 남북 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해서 칼럼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가 오고 갔고 여기에 의미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일단 펜스 부통령은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진짜 강경 보수 우파죠. 아주 강경 보수 우파고 트럼프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강경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해서도 사실 남북 간의 평화 모드와는 반하는 많은 행동들을 하시고 또 그런 말도 쏟아내고 이런 걸로 해서 우리들한테 좀 걱정을 안기기도 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 이후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다시금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남북한뿐만 아니라 북미 간의 대화도 함께 이루겠다라는 이런 여지를 열어두었습니다. 물론 이 발언으로 인해서 북미 간의 대화가 완전히 판을 바꾸었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전까지의 강경 일변도로 치닫던 상황들이 많이 완화된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는 로긴이라는 분인데요. 이 양반이 쓴 글을 갖다가 이제 인용을 해보면 펜스 부통령이 문 대통령과의 두 차례에 걸친 실질적인 대화에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과의 추가적인 관여, 추가적인 대화를 위한 조건에 합의했다.
우선 한국이 관여하고, 즉 한국이 대화를 하고 미국도 잠정적으로 그 이후 곧바로 북한과 관여하겠다는 것, 즉 북미 간의 대화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은 요점은 동맹국들이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조처라고 믿을 만한 어떤 것을 그들이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압박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제 대북 제재가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북한이 어떤 실질적인 변화의 모습들을 갖다 증거를 내놓기 전까지는 계속 대북 제재를 하긴 하겠다. 최대한의 압박 공세는 계속 강화될 것. 이렇게 이제 단서를 깔았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를 원하면 우리도 대화할 것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해야지 북미 간 대화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펜스 부통령은 나도 모른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 한다 라고 문을 오히려 더 열어젖혔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대화 무용론이 나왔었죠. 지금 뭐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ICBM을 갖다 개발한다느니 만다느니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화를 하겠냐 그러는데, 북한이 뭘 원하는지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북한이 뭘 해야 되는지 사실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펜스 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어마어마한 진전이기도 합니까, 사실은. 이전까지 진짜 한 달 전, 보름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놀라운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대화의 대가로 북한에 양보를 하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뭐 보수 우파로서의 입장은 그대로 지키고 있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대화만으로는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얻지 못하고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때만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북한에 얘기할 것이라고 확언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실 아직까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국가와 국경선을 대하고 있고 그 국가와 군사적 긴장관계에 있는 나라입니다. 핵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그 핵 폐기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확언에 기초해서 펜스 부통령은 올림픽 이후 북한과의 관여도 지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말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남북 정상회담 당연히 미국도 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겠죠. 사실 펜스 부통령의 이런 발언들은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미국 내에 유력지에서의 반응은 펜스 부통령이 엄청나게 까였습니다. 사실 남의 나라 가가지고 그것도 군사적 긴장관계를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무슨 추태를 부렸느냐라는 식으로 엄청 까였어요. 그 대표적인 매체가 뉴욕타임즈죠. 뉴욕타임즈는 펜스 부통령이 온갖 외교적 결례는 다 저지르고 다니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이런저런 행사에 불참까지 하면서 외교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김여정이라고 하는 정치 공주가 그 자리를 다 대신하게 만들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사실 뉴욕타임즈의 비판이 굉장히 신랄하죠.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펜스 너는 도대체 한국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온 거냐. 네가 저기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북한 공주가 와서 신나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까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뭐 평가는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 신경을 쓰겠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혀 신경도 안 쓰겠지만서도. 당연히 신경이 쓰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남북관계 완화에서도 어떤 완화를 갖다 지지하는 이런 식의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제 뭐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평화 올림픽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평화를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북한은 뭐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평창 이후에 한국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어느 날 문득 갑자기 북한이 핵이 뭐 포기한다라는 선언이 나오는 것이겠지만서도 세상에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과 미국, 일본 등등은 서로에 대해서 전쟁의 위협을 마구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전쟁의 발생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순리대로 풀어나가고 있는 대한민국이며
동북아 상황에 대해서 외교적인 핸들을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보입니다.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행보들은 뭐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른 한반도의 평화가 좀 더 실질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검찰의 성추행 조사단이 꾸려졌죠. 이 조사단이 제대로 하겠느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초강수가 하나 터졌습니다. 무려 현직 부장검사를 긴급 체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조사단 조혜진 단장이죠. 현직 부장검사를 성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조사단이 출범한 지 12일 만에 처음으로 이런 사례를 적발하고 긴급 체포까지 하게 됐죠. 조사단은 서지현 통일청 검사가 폭로한 안태근 전 법무부 감찰국장 말고 또 다른 현직 검찰 간부의 성범죄 혐의를 포착하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단은 12일 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의 기억부장검사,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의 부장검사가 몇 명 없대요. 3명밖에 없다네요. 거기다 기억까지 이니셜까지 나왔으니까 누군지 뭐 특정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특정이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 양반을 성범죄 혐의로 이날 오후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조사단은 조사단 출범 이후로 계속 그 이메일을 통해서 그 제보를 받아왔습니다. 계속 이제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제보를 받아왔고 이런 제보가 상당히 축적이 됐기 때문에 현직 검사를 갖다가 직접 체포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조사단이 밝히질 않아서 이메일로 이제 몇 건이나 왔는지 이런 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자, 조사단 이메일을 공개한 검찰 내부 통신망 글의 조회수가 수천 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제보는 아마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조사단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우려해서 이 기획부장, 긴급 체포된 부장검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구체적인 혐의는 아직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검사를 긴급 체포까지 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심각한 범죄를 했다라는 거겠죠? 뭐 거의 강간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범죄가 있었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 조사단은 피해자는 한 명이라고 전했고요. 부장검사가 혐의를 인정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사단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긴급 체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장검사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 건가를 갖다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투 운동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의 성추행 범죄는 정말로 만연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이 주는 정말 충격적인 모습이죠. 검찰은 흔히들 범죄자를 수사하고 기소하는 기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헌법상의 의미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는커녕 내부에서 성추행 또는 강간 등의 성범죄를 갖다가 벌이고도 아무 일 없이 몇 년을 갖다가 덮어두기만 하고 있었었고 그 내부에서는 이런 내부 고발이 있으니까 오히려 고발자들을 갖다가 협박하고 좌천하고 온갖 불이익을 주는 그런 집단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집단들에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해달라고 권력을 맡겨둔 상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부당하며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구호를 뛰어넘어서 정말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굉장히 심각한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사단 내부에서도 단장의 성범죄를 덮으려고 했던 이런 문제 제기가 있어 와서 많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의심을 해소하는 길은 두 가지가 있겠죠. 단장직에서 물러나거나 아니면 더욱더 철저히 검찰 내부의 이런 범죄 행각들을 뿌리 뽑는 것이라 보입니다. 지금 현재에서 뭐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 온갖 제보들을 통해서 볼 때 제보뿐만 아니라 고발, 고백
이런 것들을 볼 때 검찰 내부의 범죄는 이 기획 부장 검사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건 뭐 저는 히어세이라서 뭐 어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예전 이제 사법연수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회식을 가가지고 연수원생들은 맨날 술자리 많이 가지죠. 근데 그 자리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술자리를 가졌던 뭐 판검사들이죠. 교수들이 다 판검사들입니다. 현직 판검사들인데, 이 양반들이, 고소고발을 당해요. 누가 고소고발을 당했냐 하니까, 같이 맨날 술 마시러 끌고 다니던 그 연수원생의 아내가 맨날 룸사롱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성매매 방지법 위반 혐의로 현직 판검사들 갖다가 우르르 고발장을 갖다 내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망신을 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달리 말하면은 맨날 그런 데 갔다는 소리죠. 그게 이제 마누라한테 들켜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이걸 도저히 참지 못하고 이놈들 진짜 용서하지 않겠다 해서 고발장을 내서 이제 단체로 대망신을 당했던 이런 사례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죄의식이나 뭐 미안해하는 감정 이런 건 여태까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태까지 없었습니다만 그때도 불법이었고 지금도 불법이고, 이런 일들은 미래에도 불법입니다. 그러니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이런 걸 몰랐어요. 옛날에는 뭐 다 그랬었어요. 이런 식으로 도망갈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옛날에도 다 불법이었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자, 군사법개혁단이 있습니다. 군사법개혁단이 군대 내의 사법개혁에 대한 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군대 영창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국방부는 12일 군사법원과 군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개혁안을 보면 군지휘관이 군사재판에 영향력을 미칠 권한을 대폭 줄인 것이 가장 중심된 내용입니다. 군지휘관, 여기서 사단장이니, 대대장이니,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내부에 있는, 군대 내에 범죄행위가 있으면은, 이 군지휘관들은 사법적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군대 내에서도 군지휘관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행정부의 역할에 속하겠죠. 근데 사법부의 역할을 담당하는 건 또 군사법원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이 함부로 군대 내의 지휘관들이 군사법원에 영향력을 미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군인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점을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군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구호를 넘어서서 군대 내 군인 인권 보호라는 점에서도 대단한 진전을 보인 것이라 보입니다. 구체된 내용을 보면 우선 각 부대에 설치되어 있는 보통 군사법원, 그러니까 1심입니다. 1심은 국방부 직속으로 변경을 하고 법원장을 외부 민간에서 충원하도록 하겠다. 이제 군인 신분인 군 판사가 아니라 외부 판사, 민간 법원의 판사를 이리로 데리고 오겠다라는 말이죠. 이에 따라 현재 군단장급 이상 부대 31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던 보통 군사법원은 5개 지역 군사법원으로 통폐합됩니다. 그리고 국방부에 한 곳 있는 군 항소법원, 즉 2심입니다. 2심은 평상시에는 폐지하고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이 군대 내 항소법원, 군대 내 2심을 대신하도록 했습니다. 즉 이 말은 군 지휘관이 자기 부대 내에 있는 법원에다가 군 판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리고 군부대 지휘관의 평시 확인 조치권도 폐지합니다. 군지휘관은 보통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관할관으로서 판결을 확인 승인하거나 감경할 권한, 즉 확인 조치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로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그냥 말 그대로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죠. 군지휘관이 뭐라고 군사법원이 한 판결을 갖다 지가 확인을 하네 마네 한 겁니까? 군사법원의 판결은 군사법원 그 자체의 것이죠. 군지휘관이 여기에서 여태까지 이리라 저리라 해왔던 사실 자체가 그간 참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 보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영창제도를 폐지를 했죠. 그리고 군기교육제도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영창제도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죠.
영창제도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이것은 반헌법적 조치입니다. 군인도 국민입니다.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영창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갖다 하는데, 제한하는데, 또 아주 심각하게 제한을 하죠. 그냥 감옥서보다 훨씬 가혹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내는데 군 지휘관이 자의적인 명령으로 영창 가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문명사회에서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되는 굉장히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제도입니다. 이렇게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을 하려고 그러면 기본권 제한을 할 법률상의 절차를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인신을 구속하는 데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필요하죠. 이거 없이 군 지휘관의 명령으로 이렇게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가 있으면은 당연히 위헌적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군사법개혁단이 개혁을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적극적으로 응원 지지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굽니까? 군인이고, 그 군인들의 인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되고, 군인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안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군 인권을 갖다가 처절하게 말살했던 군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데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군대였죠. 일본 군대는 만성적인 구타와 그리고 온갖 인권 말살 행위가 있었었는데, 그 일본 육군만큼 그렇게 양아치 같은 군대가 없었었고, 그래서 대참패의 참패를 거듭했던 것이죠. 강군은 군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군인들의 사기를 보장하는 데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에 대해서 조사가 계속해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풀기 위한, 즉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이 의혹을 풀기 위한 세 번째 법원조사기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고 난 다음에 대충 뉴스 넘어갔고, 두 번째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파일들을 갖다가 몇 군데 검색을 통해서 알려줬죠. 아직까지 이 파일들을 확보하지 못한, 열지 못한 이런 파일들도 엄청나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추가 조사기구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판사 사찰과 재판 뒷거래 등 의혹을 보완 조사하고 후속 조처의 방향을 정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안철상 법원행정청장 등 법관 6명으로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3월 달에 맨 처음에 1차 위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 11월 달에 2차 위원회가 있었고, 이번엔 3차입니다. 근데 두 차례 진상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진상조사는커녕 이거 의혹만 훨씬 더 커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조사 대상은 조사하지 말라라고 뻗땡기고 있죠. 이런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사태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대법원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3차 조사기구를 띄우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여기서도 이런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생긴다고 그러면 이제는 판사 내부, 사법부 내부에서의 자율적인 감찰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분명해지죠. 결국 외부 기관이라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판사들의 불법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판사들이 영장을 발부하고 검사가 수사 및 기소하여 판사들이 그 재판을 갖다가 재판하는 이런 일들을 미리 조금이라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현재 판사들의 조사에 대해 지금 현재 버티고 있는 구 판사들은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파일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전 법원행정처장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고 당장 제공을 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가 제1차적으로 스스로 지켜야 하는데, 그 사법부의 독립을 사법부가 스스로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판사가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고 뻔뻔하게 파일도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라 할 것입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슈 브리핑은 바민당 관련 특집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바민당 특집입니다.
고희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유석입니다. 요즘 상황이 어떤지 좀 먼저. 이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이쪽 동네 돌아가는 야당 네, 쪽들. 어떤가? 상황이 오늘 드디어 네. 이 우여곡절 끝에 네. 바른미래당이 창당 대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근데 그 사이에 네. 아시겠지만 이 로고라고 할 거 엠블렘인가요? 그 네, 로고. 색깔 정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발표했다가 말았다가 초록색이 덜 들어갔다는 이유로 비토 놓는 바람에 이렇게 하고요. 저희 어저께 아마 그 당 강령에 네. 원래 국민의당이 합리적 보수와 아니야 중도 뭐 진보. 예, 하여튼 국민의당이 무슨 보수와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로 네. 그 국민의당의 당 강령이 되어 있대요. 근데 아마 그 유승민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개혁적 보수, 합리적 중도 아. 이렇게 아마 수정을 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그 둘이 발표를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보도자료에는 개혁적 보수, 네. 합리적 진보로 되어 있는데 발표는 한 줄 한 줄 유승민하고 안철수가 번갈아 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마 이제 그 민주평화당이 생각보다 좀 기세를 올리니까 그렇죠. 이쪽 호남 출신 의원들이 몇 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지역 기반이라고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너무 많이 잠식을 당할까봐 그걸 합리적 중도를 하지 말고 네. 원래대로 합리적 진보를 하자라고 안철수가 아마 유승민한테 넌지시 그 얘기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네. 때려치자 무슨 진보냐 우리가 그래가지고 뭐 그 원점부터 재검토한다는 둥 하루 당 창당 대회를 네. 하루 앞두고 그렇죠. 그런 소동도 있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원래대로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를 지향하는 정당으로 네, 오늘 그 말은 창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뭐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이제 우르르 다 써놓으면은 아무것도 지향 안 한다는 말이죠. 예. 사실 당의 중심은 강령에 있습니다. 강령 뭐 사실 누가 보냐 그러지만서도 필요할 땐 다 찾아보게 되고요. 당의 중심 이념이 방향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으면 모든 사안에서 다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뭐 사실 김일성 가면 갖고 뭐 치고받고 했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미묘하게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 그 미묘한 갈등을 갖다가 덮는 것은 대표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워보자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어떤 식으로 당의 방향을 정할지에 대한 큰 지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합치긴 합쳤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그 안철수가 그 무리를 무릅쓰고 합당을 한 것은 네. 이쪽이든 저쪽이든 캐스팅 보트를 쥐겠다는 욕심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다당제의 재미가 캐스팅 보트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것을 노렸는데 지금 아무데도 캐스팅 보트를 못하게 절대 안 되죠, 생겼어요. 지금은. 예, 네. 그래서 지금 30석인데요. 네. 거기 비례대표 4명은 거기 안 가겠다. 그렇죠. 4명은 빼야 돼요. 네. 이 26명으로 계산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오늘 또 자유한국당 박찬호 의원이 의원직 상실? 의원직 상실형을 받는 바람에 네. 117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하여튼 거기 지금 과반 의석이 147석입니다. 그렇죠. 계산하면 117석에다가 30석 더하면 147석이 딱 되죠. 네네. 근데 거기서 4명 빼야 되니까 빼야 되죠. 143명에다가 이정현 의원 더해도 과반수를 못 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굳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려면 민주당과 연합을 하면 되는데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바른미래당이랑 연합하지 않아도 네. 이미 과반을 확보한 거랑 마찬가지가 맞습니다. 되는 거죠. 네. 이도저도 아무것도 아닌 결과가 되고 네. 말았습니다. 그 왜 정말 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 사실 정치 신세계에서 한 10번은 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왜? 정말. 왜 그러냐 해가지고. 그래서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민의당 40석짜리 당대표를 하다가 네.
이제는 30석짜리 정당의 그 평당원이 됐어요. 그러게. 왜 그러지? 근데 이걸 한다고 해서 무슨 뭐 하나라도 또 안철수한테 이게 뭐 국가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는 됐고 네. 안철수한테 뭐 득이 되는 거라도 있냐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개인이든 아니면 자기 주변 사람이건 아니면 자기가 속한 공동체건 전혀 플러스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바른 정당 입장에서는 좀 플러스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교수단체가 됐으니까 드디어 이제 손가락 빨고 지내다가 돈이 좀 들어오게 됐으니까 결국 이제 바른정당 식구들 조음유 시켜준 거죠. 네. 그래서 저기 MB 아바타설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어제 저 국민의당이 그렇게 논평을 했지 않습니까? 김일성 가면이라고 믿으면 그게 김일성 가면이지 뭐냐 그러는데 안철수가 MB 아바타라고 믿으면 그게 MB 아바타지. 근데 MB 아바타 짓을 늘 해요. 네. 늘 하니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닌 걸로 억지로라도 믿어줄게 이 정도밖에 우리가 못할 거예요. MB보다는 머리는 좀 나쁜 것 같아요. 근데 MB도 아무래도? 사실은 뭐랄까 이 무능함의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임기가는 그 문이 그렇게 티가 나지 않았었는데 예, 사실 뭐 강바닥에 22조 퍼 부은 거 말고는 그냥 뭐 해먹는 데는 엄청나게 유능하신데 그 외에 뭐 어떤 국정을 운영하고 하는 것은 뭐 도저히 좀 이해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좀 많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지금 기존 바른정당 쪽 사람들은 자유한국당이랑 이제 부딪히게 되고요. 네네. 기존 국민의당 쪽의 호남 쪽은 원래는 민주당하고 부딪혀야지 그렇죠. 그림이 되는 것인데 네. 이 민평당하고 세게 붙어가지고 민주당을 신경 쓸 틈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아마 그 박주선 의원이 네. 이 국민의당 측 공동 대표로 아마 내정이 된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아침에 방송을 했는데 어저께부로 이 광주 특히 이제 박주선 의원 지역구 그쪽인가 봐요. 의원들이 네. 대거 민평당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 가지고 강도질이다, 해적질, 노략질이다. 아, 라고 아침에 막 험한 말을 네.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최경환 의원이 네. 듣고서 아니 지방의원들이 자기 바로 가는 걸 왜 우리 보고 그러냐. 왜 광주에서 뺨 맞고 왜 민평당을 확보를 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국민의당과 민평당이 국민의당이 아니죠? 뭐죠? 네네.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과 민평당이 왜냐면 험악하게 말싸움을 하고 그렇게 호남의 조그만 네. 비민주당의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암투를 벌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조선 의원님께 잠깐 우리 옛날 이야기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은요. 왜구들은 사실 동북아 해안가 일대를 갖다 쑥대밭으로 만든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고려시대에도 많았고 조선시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왜구들은 늘 침략을 노략질을 해왔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렇고, 뭐 명나라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제대로 된 리더가 있으면 왜구들을 소탕했어요. 세종의 왜구 소탕 이런 거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이성계도 왜구로 소탕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왜구들에게 노략질을 당하는 데는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무능한 그 리더십들이 존재할 때 고려 말기 이럴 때 이제 맨날 털리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되돌아볼 때 왜구들도 문제지만서도 근데 사실 자기 말로 같이 그게 무슨 노략질입니까? 비유 자체도 뭐 좀 말도 안 된다 봅니다만 그러나 노략질을 당하는 바른 미래당 쪽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야당과 여당 관계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여야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이제 교섭단체가 네. 교섭단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물어볼 때 네. 자유한국당은 원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주의를 자빠져 있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안 처리할 때는 교섭단체끼리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인사와 그다음에 예산 예. 이 두 가지는 과반수만 확보를 하면 그렇죠. 충분히 통과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지 좋은데 일단 인사와 예산 통과시킬 수 있는 과반선은 민주당이 확보를 해 있어서 네. 한결 편안한 그렇죠. 상태에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바른미래당이 아무래도 이 땡깡 부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법안 통과는 좀 굉장히 힘겹지 않을까. 근데 아마 바른미래당이 땡깡을 부리면 우리 민평당 형님들께서 또 즉각 진압에 나서 주시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진압해 봐야 하여튼 그 교섭단체를 움직이긴 좀 어려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바민당 이야기를 좀 해봤었는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이야기였었는데 뭐 바른미래당 줄여서 바미당 영어로 하면 그 영어 철자로 해보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닌 이런 뜻이 나오던데 우리 바미당께서는 앞으로 국정 운영에 발목을 갖다가 계속 잡겠다라는 식의 이제 여러 의사 표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거에 대해서 민평당 쪽은 이 바른미래당과의 차별성을 위해서 그쪽 하는 일을 갖다가 영 뭐 가만 안 놔둘 거다라고 이제 팔뚝을 걷어 붙이시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의 뭐 이런저런 다툼이 있다 보니 오히려 뭐 지난 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당의 국정 운영이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철수 대표의 이런 요번 그 국민의당 해산 사태는 당내 정당 민주주의의 파괴이면서 한국 정치에 대해서 이상한 선례를 남기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곧 뭐 이쪽 바른미래당의 정치적 운명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슈프리즘에서는 바민당 사태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언론 해보실 시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승입니다. 언론 해보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펜스 부통령이 와서 있었던 이를 둘러싼 우리 언론의 이야기들, 요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뭐 어떻게 첫 번째가 좀 한 개인데요. 예. 아까 이제 하성주 앵커께서 펜스 부통령 관련된 네. 뉴스를 자세하게 전해주셨는데요. 우리나라 언론은 어떻게 했나? 그렇죠. 그걸 둘러싸고 그걸 맞아요.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리셉션에 와서 5분 만에 나가버린 네, 네. 외교 결례 사건이죠. 그걸 예. 가지고 우리 보수 언론은 외교 참사다. 아주 그냥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요. 네. 참사라고 한다면 참사가 아닌 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네. 참사가 아닌 상황은 뭐냐면 펜스 부통령이 사실 또 그렇지는 않은데요. 네. 북한 쪽 사람하고 이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라고 네. 청와대 측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 테이블을 네. 이 미국 부통령 앉는 테이블, 네. 그다음에 김영남 북한 대표단 테이블을 따로 놓고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일이 되는 것이죠. 네. 그게 정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언론들은. 그래서 예. 오히려 테이블을 갖다가 따로 해놔니까 이게 이제 참사가 돼버렸다. 이제 우리는 아니, 테이블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따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예. 우선 이제 앉을지 안 앉을지는 모르지만 네. 일단 오기는 했으니까 네.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헤드 테이블에. 그렇죠. 근데 이제 들어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아베 총리하고 사진만 찍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다른 언론들은 전부 다 강력하게 외교 결례라고 네네.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그렇죠. 예. 한번 국민일보는 펜스 끝내 사전 리셉션 불참 예. 외교적 결례 지적. 외국 연합은? 뉴스는 북미래와 선긋기라는 명분을 주긴 했지만 어쨌든 외교 결례라는 말을 분명하게 표시를 했고요. 네. 한겨레는 펜스의 무례, 예. 김연아 빼고 악수 강력하게 그렇죠. 펜스의 무례를 지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는 세 개만 보여드렸는데 모든 언론이 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린 조선하고 중앙, 네. 한경 네. 빼놓고 다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라도 네. 누가 어떤 사람이 결례라고 지적을 했다라는 식으로라도 펜스의 결례를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언론에서는 뭐 펜스가 무례라고 하는 지적도 있었었고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뉴욕타임즈 기사에서는 펜스 보고 사실은 뭐 도대체 거기 왜 갔냐라는 식으로 아주 하다하게 까였죠. 미국에서 엄청 까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날 리셉션 한 날 개막식에서 네. 미국에서 가장 많이 까인 건 이거죠. 이제 리셉션의 결례보다도 주최국 선수단들이 들어오는데 네. 박수도 안 치고 앉아서 네. 박수도 안 치고 멍하니 있었다.
이거 진짜 결례인 것이죠. 그것 그렇죠. 때문에 엄청 많이 까였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정치적 의미라도 있고 미국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그렇게 전략적으로 했다 그러면 또 말도 안 하겠어요. 뭐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지 혼자 귀찮아서 안 일어나가지고 오만 욕이란 욕은 다 먹은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뭐 대통령께서 누구죠? 김여정? 김영남? 김여정, 네. 북한 대표단을 오찬을 하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받고 그렇죠. 북한 방문 초청을 받게 되죠. 네. 진짜 이렇게 막 저 그림처럼 진행된 것은 세계 외교 사상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들이 이 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펜스가 원체 그때만 해도 네. 또 그 뒤에도 떠날 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강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진보 언론조차도 살짝 눈치를 보면서 이제 그렇지만 그 진보 언론은 환영하면서 완전히 밀고 나가야 된다는 입장이고 보수 언론은 미국한테 미국 신기 불편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 예. 남북 관계 해소하려다가 남북 관계 좋게 하려다가 한미 관계 깨지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막 겁을 주고 합니다. 네. 한번 볼게요. 이 진보 언론은 이제 정말 한국이 한반도 운전석에 앉을 때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보면 중립지니까 네. 북미 대화에 달려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북미 대화 두 가지 다 중요성을 뒀죠. 그렇죠.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 한겨레는 이게 오늘자 네. 사설인데요. 비핵화는 목표지 정상회담 조건이 아니다. 아, 그렇죠. 네, 네네네. 이거 뒤에 이제 보시게 될. 야, 한겨레 제목 잘 잡았다. 네. 이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 보수 언론의 사설과 칼럼들입니다. 네. 이게 전형적으로 뭘 방해하는 방식이죠. 네네네. 정상회담은 궁극적으로 비핵화와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렇죠. 아주 초입 단계에 있는 과정인 것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북핵 해결을 못하면 정상회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수학 공부하려고 참고서 고르고 있는 중학생한테 네. 너 서울대 못 가면 수학 공부할 필요 없다.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건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우리 보수 언론이 그 믿고 따르던 우리 펜스 부통령께서는 대화가 필요하네. 예, 짠! 하고 다음 페이지 이러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화면 좀 보내주세요. 예,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제목이 너무나 명확해요.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아주 명확하게. 네. 그러니까 기사에는 이런저런 내용들이 약간 이제 유보적인 태도도 있고 진취적인 태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히 진취적인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조건 없는 대화라는 부분도 있고요. 네네. 그렇죠. 일단 우리 뭐 대화부터 해봐야지 우리가 무슨 조건을 걸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아직 우린 조건을 뭘 걸지도 서로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이게 펜스의 발언이었죠. 예. 근데 이제 또 특히 펜스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조한 것이 네. everyday 매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해가면서 그렇죠. 얘기한 것이다. 네. 내가 한 모든 것들이 트럼프 대통령 뜻이다라는 걸 강조하면서 한 얘기를 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 언론, 중립 언론과 진보 언론은 강력하게 네. 펜스가 미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고 네. 대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쪽으로 강력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맞습니다. 다음 네.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 언론은 찌질하지요. 갑자기 그 언론이니까 다 보세요. 북이 대화 원하면 하겠다. 네. 북이 원하면 대화. 중앙일보도 대화 원하면 하겠다. 소극적이죠? 네네. 나는 하기 싫은데 북한이 하자 그러면 해줄래. 그러니까요. 그 원문에 if you want, I'll do it. 그런 표현이 나오긴 나와요. 네. 근데 그 뉘앙스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좌우중 하겠다. 네. 는 적극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한미동맹 중요한데 우리 보수 언론들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미국 현재 부통령, 이 펜스 부통령은 그렇게 형식적 부통령이 아닙니다. 굉장히 식권을 가지고 있는 부통령을 굉장히 찌질한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하지 마세요. 그래도 멀쩡한 나라의 거의 실질적인 수반인데 말입니다. 왜 그렇게 미국 사람들 갖다 뭘 싫어하고 막 깔보고 그러고 그래요. 게다가
이 사람 또 그냥 한국 언론한테만 터진 게 아니라 미국 언론들한테 엄청 터졌어요. 그거 봐라, 네가 그럼 리셉션 같은 데 안 나가고 그러니까 그 자리 주인공 누구냐? 전 세계에서 펜스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김현정이 누군지는 전 세계가 다 알지 않게 되겠냐? 이렇게 이제 뉴욕타임즈한테 까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너까지 구박하고 그러면 어떨래? 보수 언론이 찌질하게 지금 입장을 태세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됐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장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말 이 짜잘한 치졸하고 짜잘한 기사인데 오늘 아침 기사예요. 중앙일보. 김여정이 식사 대접 4번, 펜스에는 1번, 아베는 제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부재에 전통 우방 미를 홀대한 표창이교다. 야, 이거 홀대로를 갖다 이렇게 또 써먹네. 그러게요. 야, 우리가 홀대를 당한 걸로 그렇게 까이더니만 이번에 우리가 홀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미국하고 일본을 홀대했다는 얘기죠. 이야, 정말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과거 당군 할아버지가 이 땅에 한반도에 터잡으신 이후로 이렇게 전 세계 초강대국을 갖다가 한꺼번에 불러서 한꺼번에 홀대한 일이 과연 있었나 싶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우리가 홀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은 자국에서 졸라 아베든 펜스든 까이기나 까이고 우리 욕하는 사람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정말 전 세계 정상들을 전부 다 홀대하는 위대한 문프의 시대를 찬양하는 중앙일보의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좀 치사하죠. 저런 거 가지고 물고 들어주고 결국에 이제 그 평양올림픽 맥락, 북한이 쇼를 스틸했다, 네. 쇼를 훔쳤다, 네. 이런 맥락에 있는 기사인 것이죠. 아, 그렇죠. 예. 미를 신경 안 쓰고 북한에만 신경 쓴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당연한 것인데 저걸 문제 삼는 것이죠. 오늘 언론 해보실은 여기까지 네. 준비를 했습니다. 중앙일보 파이팅! 네. 자, 다음 시간은 칭찬합시다 시간입니다. 오늘 칭찬합시다는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입니다. 자,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은 뭐 2번의 경기가 있었고 둘 다 8대 0으로 뭐 판판이 깨지긴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서 뭐 경기력을 평가하고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저도 아이스하키 뭐 아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동안 대한민국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논란들을 가져오고 정치적 부담감까지 엄청나게 안았던 바로 그 남북 단일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욕을 먹었지만서도 전 세계적으로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남북 단일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단일팀의 선수들은 경기에서 물론 졌습니다만 그 경기 내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인류 보편의 감성을 갖다 자극하는 이런 것들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분투하신 남북한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여러분들께 오늘 칭찬합니다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